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받은 박상입니다. 정치위원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이랍니다. 경제정의 실천과 정치개혁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입법화되고 실현되는 것이고, 그 정치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 현행 초선거제 중심의 개별 선거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건전한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과 네거티브, 인신공격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책 경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선거 정치학자들 흔히 말씀하시는 비례성과 데이터적인 원칙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만 이런 정책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제조업의 위기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사실 한국 제조업이 위기 상황에 들어갔던 많은 지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제조업이 2000년에 특수를 좀 늘었습니다. 중국 특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ICT 특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제조업이 좀 고도화되고 시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갑자기 많은 지표들이 제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장률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상대적 생산성 지수를 나타내는 많은 지수들, 이런 것들을 봐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개별 산업은 약간의 시차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인 수치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출 부도형 경제 성장을 했고 여전히 수출이 주력 산업들이 수출 기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년에서 2000년 한 10년 기간 동안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OECD 평균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거의 2배 정도 높았습니다. 2000년에서 2011년 한 10년을 보면 이때 이제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약간씩 감소합니다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한 2.5배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11년에서 2017년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한마디로 우리 제조업이 넛크래커 또는 샌드위치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이른바 장치산업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 숙련된 노동력이 값싸게 물건을 만드는 경쟁력을 가집니다. 즉 대규모 투자, 그다음 공정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값싼 숙련 노동력, 이 세 가지가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을 좌우해 왔습니다. 그게 2000년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저가, 이른바 로엔드, 저가 제품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잠식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쫓아오면서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로엔드 스마트폰이 중국에 거의 다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2년에 2분의 1씩 격감하면서 거의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차들이 가성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현대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들이 로우엔드 마켓 시장을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엔드 마켓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플과 삼성전자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마켓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로엔드 마켓은 잠식되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조업이 60, 7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화공업 중에서도 기술력 중심으로 이런 진화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그 진화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예를 보면은 특수제 중심으로 그리고 고부가 가치 중간재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진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라는 게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반도체가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이른바 공정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설계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겠다고 늘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특수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특수제는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을 소량씩 생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그동안 잘했던 거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메모리 반도체 방식으로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건 뭐 수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 크기에 따른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500인 이상, 보통 이제 사업체를 할 때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기업 이렇게 하는데 기업체이기 때문에 500인을 잡습니다. 5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잡고 100에서 499인이 중견기업 그리고 10에서 99인이 소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견기업 대기업 임금이 70%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을 보시면 88%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기업이 나가는 12에서 99인을 보시면 일본은 84%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57%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사실 우리 임금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고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예일까요? 우리가 예입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일본과 비슷한 임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럴까? 이 임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 하도급 체계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많아서 뒤에 하고 싶은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잘 나가던 2012년에서 14년 현대차 모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청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1차 벤더에 해당하는 기업 1차 벤더들이 대기업 중견기업이 섞여 있습니다. 2차 벤더들이 조금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익률 격차를 보시면 거의 대기업 원청이 100이다 그러면 1차 벤더들이 60, 70 정도 60대 중반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벤더를 가면 50대 40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수익률 격차가 바로 임금 격차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그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그 원청 1차, 2차 이런 벤더 단계로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이 자료가 2000년대 중반에 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 노동연구원에서 한번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자료를 구별 안 하거나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은 우리 기업 사이즈가 보통 대기업 1차 밴드, 2차 밴드로 같이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밴드 순서하고 기업 사이즈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업의 크기에 따르는 임금 격차는 사실상 이 임금 격차가 사실상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있는 하청 구조에서 임금 격차, 수익률 격차가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임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아니고 1차, 2차 밴드들 임금을 다 퇴직하면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임금 경쟁력이 주로 단가 우려치기 1차, 2차 밴드에서 단가 우려치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대 부장님을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퇴직부터 50대면 되게 되는데요. 30대 대리가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50대 부장이 가서 후려치나 비슷한 겁니다. 굳이 임금 많이 주고 50대 부장님들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조기퇴직이십니다. 조기퇴직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치과 치료도 받고 좀 쉬시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정신 승리를 하죠. 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짜리 다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노인빈곤에 빠집니다. 노인빈곤이 빠지니까 정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사실상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노인빈곤이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으로 메꾸는 거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공무원 하겠다, 공기업 가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공기업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기업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자,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그래서 또 정 안 되면 중소기업을 합니다. 자꾸 취업을 위해서 준비기간이 길어지죠. 지금은 첫 직장을 구하는 나이가 35세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쯤 직장을 구하고 50세에 조기퇴직을 당하는, 그래서 첫 직장 근속 기간이 15년 정도 줄어들었어요. 15년 줄어드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들은 또 더 없고 노후준비는 더 안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돌아오죠. 자, 35세쯤 직장을 구할 만큼 젊은 분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안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죠. 결혼 대부분 남자분들 35세 전후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더라도 막걸리로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자분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막걸리 원하는 결혼을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아 독박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값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니까 얘기를 많이 할 생각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우리 사회에 지금 손꼽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사실상 우리 경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지 않고 각각의 문제를 돈으로 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20, 30년 동안 수백 조를 쏘아왔습니다. 저출산만 해도 그렇죠.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양극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2050년까지 우리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계획안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 0을 만들겠다는 건데, 한국의 산업 구조가 중화업 중심이고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환이라고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 부분이고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 관련한 산업들인데, 전환이 발전 부분이 순배출량의 한 38%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순배출량이 37%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납니다.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우리같이 높은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조업이 GDP 21%를 차지하고 이 제조업의 대부분이 10대 중화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2025년까지 탄소 중립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지금 전환 부분 가지고 탈원전이고 이런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수준에서
20%로, 그러니까 80%를 감축하겠다는 게 2050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제출하면서 10년 동안, 첫 10년 동안에 14.6%, 14.5%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나머지 67%, 66%는 2030년에서 2050년, 20년 동안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14.5밖에 감축을 못하는데 나머지 20년 동안에 64%를 감축할 수 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였나요? 윤석열 정부가 한겨울 더 나가서 산업 부문의 2030 배출량 계획을 더 낮췄습니다. 14.5를 11.5인가 해서 3%를 다시 낮춰버렸어요. 그러면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 탄소 중립 가능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당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생산 공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제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화학 공장이 생길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만나본 전문가 중에서 2050년 전에 그런 기술이 상용화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 물어봐도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산업 구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 산업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탄소 배출 0으로 가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제철 부분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철에서 포스코, 화학제철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 공장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커머더티에 해당하는 공룡제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포스코, 화학제철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려면은 여기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용광로에 떼어야 돼요. 이 건조해서 철광석을 계속 수입을 해봅니다. 근데 철광석에 보면은 제철하기 전에 이게 산소 붙어 있는 것들을 떼내야 됩니다. 이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C를 집어넣어서 CO2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철에서 탄소 배출량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C 대신에 H를 집어넣어서 물로 빼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소하는 제철이라는 겁니다. 수소하는 제철이 아이디어는 좋죠. 근데 수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상용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고 수소를 하려면 그린 수소를 써야 됩니다. 그린 수소를 쓰려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오리지널 안을 보더라도 한 80% 그린 수소를 수입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수입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벼운 탄소를 수입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수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희망하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수소하는 제철이라는 공법이 상용화됐다 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소하는 제철소를 우리나라에 짓는 게 메리트가 없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우디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소하는 제철소를 짓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우리 제철 지금 같은 포스코 같은 제철소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특히 제가 지금 부산이라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100% RE100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면 한국 종합공업은 거의 사양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8% 해주던 거를 16%로 올려주는 세액 공제한 K-칩스법이라고 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법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발표까지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액 공제 8% 더해준다고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 하나 지었고 옆에 하나 더 짓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주정부에 향후 20년 동안 공장 11개를 텍사스에서 짓겠다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K반도체 벨트라고 발표했던 거에서 공장 입지만 어딘가를 지금 추가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50년까지 R이 관한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국내에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 전기 쓰는 것의 2.7%만이 재생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 재생에너지 계획이 문재인 정부 NX 믹스에서는 2030년까지 30%를 만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9% 잘라가지고 21%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몇 퍼센트가 될까는 계획이 없어요. R이 완흔들어들 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굴지 기업들, 그 기업들이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37%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빼고요. 지금같이 탄소 중립도 안 되고 R이 완흔들어도 안 되면 대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 가서 공장을 지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궁극적으로 산업전환을 하지 않고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공업 중심의 지금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업을 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는 산업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전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70년대 우리가 재벌이 형성되면서 재벌의 중심 기업들은 대부분 중화학공업입니다. 재벌들이 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소유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만 사실 산업전환이 가능하고 제가 오래서 보이면 곧 마치겠습니다.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혁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거 펜다웃에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썼습니다만 정책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정치 의제가 돼야 됩니다. 선거에서 양극화 산업전환, 탄소 중립, 제조 비리 같은 것들을 정치인들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의제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고 국민이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소선무예고 양당 체제에서 양당의 극성 또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공통점이 상대당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혐오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후보를 뽑혀서 소속 후보제에서 민주당, 국힘의 A당, B당 후보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둘 중에 덜 싫은 또는 더 싫은 후보를 배제하거나 덜 싫은 후보를 뽑는 식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 총선이었고 지난번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구제 하에서는 이런 정쟁 중심의 정치 과정이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슈퍼더 창조파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어야지 혁신이 일어난다. 새로운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 진입의 위험이 있어야지 기존 기업들이 혁신한다는 겁니다. 기존 정당들이 더 개혁적이고 정책적인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도 또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가진 정당이 진입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비례 의원 의석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정책 과제를 가지고서 경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비례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이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겠죠.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개방형 너무 복잡하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의 정치 건강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될 때 저희가 그 최소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정치권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김일표 의장이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원위원회에서 끝내서 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또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